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날씨가 한동안 오나 하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눈 속에 나서서 그러는지 차가 이번에 좀 갑자기 방전이 되면서 우여곡절을 조금 겪었는데 눈도 많이 왔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들은 그저 이제 눈이 많이 온 것이 신나서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관점과 방향에 따라서 나름 눈은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로맨틱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누군가한테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쓰레기일 뿐이 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현재 내가 느끼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기억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눈에 대해서 거의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군대를 다녀온 후가 된 후에 이제 악감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전에는 정말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어 있는 이런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의 이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나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사실로서, 그러니까 팩트로서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현재 이제 감정 상태에 따라서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대부분 부정 감정을 기억하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오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결론이 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나한테 상처가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전부 상처에 대한 생각으로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감정 상태에 있어서나 뭐 어쨌든 결론 도출에 있어서나 어떤 것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냥 학업이나 일적인 부분 이런 데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이왕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은가라는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초에 생각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경우가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학업과 관련된 때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힐링에 있어서는 또 좋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내가 남잔데, 내가 남잔데도 불구하고 좀 평상시에 이것저것 너무 잡스러운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이제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특히나 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있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내가 확신하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죠. 왜냐면 당장 내 의식에서 지금 리얼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확신에 대한 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그 생각이 맞는 것이든 안 맞는 것이든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막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생각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타인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타인 갈등을 겪으면서 타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타인과의 갈등을 계속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이라는 팩트가 있죠. 눈은 팩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더라도 각자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생각이 모두 전부 다르거든요. 절대 타인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상대가 한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의식을 한번 걸쳐서 나온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타인에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투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에 앞서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해서 그것이 생각으로 도출이 되는지를 그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한국심리교육원에서 킵 다이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마음과 심리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연관성을 항상 공부를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혼자 자의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 그런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를 조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왜 모두가 날씬해야 예쁘다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인 기준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결국 이제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스스로 많이 힘들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언제나 소소한 생각 하나에서도 다이어트로 이제 종합돼서 귀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마음의 작용 원리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초부터 국가적으로도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했고요. 제 주변에서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 아무튼 이제 제가 늘 재미는 없어요, 방송에. 방송이 재미는 없지만 뭔가를 좀 알려드리는 방송인데 어느덧 이제 27회 차를 맞이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제가 하는 방송이지만 가끔 이제 의아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남아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이게 재밌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무튼 앞으로는 사실 재미 위주는 아니지만 좀 더 그나마 재미있고 흥미있고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이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요법 다이어트, 운동요법 다이어트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프로페셔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제가 전문적으로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것에 앞서서 왜 그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 꼭 본인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친구분들에 대한 이런 저 친구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뭐 이런 궁금점들 같은 것도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는 제가 가져온 질문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저희 언니가 20대 후반이 되던 해부터 채식을 해서 5년째인 지금은 완전한 비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카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카 역시 비건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언니가 채식을 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아기한테 채식을 시키겠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심리가 이상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아기를 비건으로 키운다는 것은 일단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소 좀 드물고 당황스럽긴 하죠. 근데 가끔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제대로 된 영양학적인 부분이 없이 마구 채식을 시켜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른 적도 있고요. 아기다 보니까. 아니면은 학대로 이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언니가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채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경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건이 되는 것 자체가 상처로 점철이 된 생각이거든요. 어지간해서 내가 내 체중 조절을 하고 외형을 통해서 비건이라는 것은 오로지 채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심리의 작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언니를 막 뜯어 말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좀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진정성 있게. 그러면은 동생분께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가깝게 지내면서 그 조카에게 조금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언니 모르게라도 챙겨주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언니가 상처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상처를 좀 치료해서 잘못된 왜곡된 인식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미 다이어트를 위해서 5년을 노력해서 자신이 비건이 되었는데, 심지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아기한테까지 비건으로 키우려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생각은 절대 없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치료해야 돼라고 권하면 그 사람을 이제 적으로 간주를 하겠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장점을 봤는데 네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가족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꼭 아니길 바라고요. 만약 정말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언니의 어떠한 신념 때문일 수가 있어요. 사실 여자의 경우에는 이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역시 상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의 외형과 관련된 뭐 나의 어떤 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뭔가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 신념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물 권리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이 심리 문제와 장애로 이어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안심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신념과 관련된 경우다 했을 때는 또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채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영양학적인 부분을 정말로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인의 경우에도 영양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비건이라면 이제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에도 다 등급이 있는데, 내가 육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경우, 아니면은 가금류까지 된다거나, 아니면 생선, 뭐 이런 어류, 아니면은 뭐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되는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비건은 오로지 채식이고 우유도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제품조차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은 성인의 경우도 당연하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냐, 아니면은 식물성 지방이냐, 동물성 지방이냐, 이런 것이 어느 것이 더 완벽하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맞춰주면 비건이라고 해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되어진 바도 많고요. 그런데 만약 아기를 비건으로 키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자신의 이제 목숨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기는 일단 잘 먹고 포동포동 살이 올라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 과하다고 해도 성장할 때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아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쓰고 남는 것이 빠져나가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잘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건으로 키우면 무조건 나쁘다,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아기도 영양학적으로 잘 가르쳐져서 이제 고루고루 잘 먹이면은, 비건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아토피인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토피를 겪는 아이들도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채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단백질 안 되고 고기 안 되고 유제품 안 되고 굉장히 가려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꼭 굳이 비건이 아니어도 영양학적으로 잘 맞춰지면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있다. 근데 한 가지 반드시 좀 또 명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이를 먹이는 게 쉽지는 또 않을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은 처음에 초보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당연히 이제 막 새끼 강아지들처럼 엄마 품을 파고들어서 자기 이제 당연히 저 엄마 젖을 이제 빨면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모유 수유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유 수유를 하지를 않아요. 거부하고 못 빨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도 곤욕을 치르지만 또 한 번은 이유식도 먹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잘 먹는 아이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대개 아이들은 이유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갖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서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막 시도해보고 끈질기게 달라붙어보고 이렇게 막 시도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육류냐 채소류냐 다양한 선택지를 시도해봐도 안 먹는 경우가 태반인데,
채소로 국한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섭취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영양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구색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또 아이를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 그런 걱정이 있는 부분이 현실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연찮게 아이가 진짜 잘 먹는다. 얘는 뭐 오이만 계속 줘도 진짜 잘 먹는 아이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는 참 좋죠. 그러면은 이제 생존적인 부분은 안심이 된 상황이고 이제서야 비로소 심리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생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마음과 심리에 대한 것이 두 번째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비난도 많이 합니다. 엄마의 인생이고 엄마의 신념인 건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그걸 강요하느냐. 아이도 아이의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엄마는 아이를 그냥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면서 아이 스스로가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역할, 건강한 심리를 형성해줘야 되는 게 가장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없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아무리 엄마가 내 영향을 아이가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최소화하려고 해도 결국 아이는 양육자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무조건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만해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방치가 되었거나 아예 아니면은 부모의 생활 습관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뭐 아이의 삶이 있다, 뭐 선택지를 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결국 같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첫 번째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을 하게 되면은 안정되고 행복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엄마가 엄마의 신념에 의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이에게 이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념대로 엄마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습관이 아이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이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르러서 나는 이제 난 채식 싫어. 난 고기 먹고 싶어. 라고 했는데 엄마가 막 강요를 하면 그때는 신념 강요가 되는 건 맞는데 아기 때부터 아예 그 환경 자체를 그렇게 비건으로 키워놨다라고 하면은 아이한테는 그건 신념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심리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건이라고 해서 결국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부모는 비건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 아니면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하고 아이를 아예 몰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말 아이의 행복과 인생을 존중하는 비건 부모 아니면 비건이 아니지만 아이에게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요하는 부모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으냐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이에게 채식을 시킨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학대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만 살펴보시면 된다. 이제 질문자님의 경우는 첫 번째, 언니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랑 아이 모두가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신념은 딱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복은 그것하고는 다르게 어떤 좀 약간 특이한 가풍 속에서도 아이의 심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만 참고를 하시면 대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신수정님. 평소에는 그냥 살 빼고 싶다. 빼면 좋겠다. 그 정도인데, 가끔 한 번씩 인스타, 카톡, 페북 같은 걸 보고 살 많이 뺀 지인들 보면 저도 살 빼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뭐냐면은
심리가 아주 건강한 이제 완벽하게 이제 행복한 상태, 내가 완전하게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대체로 여자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에 아예 몰입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외형에는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는데, 심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다가 다시 또 원래 돌아와서 원래 일상으로 가고 있고, 또다시 조금 나한테 뭔가 심리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다이어트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장애에 들어가면 다이어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처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오락가락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살 빼면 좋겠다, 살 빼고 싶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가끔 이제 뭐 지인이나 인스타 같은 걸 보게 됐을 때는 와, 장난 아니다. 나도 저 정도로 빼서 뭐 저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뒷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밀히는 이제 부러운 것이 우리가 그 몸매가 부럽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몸매를 인스타에 올림으로써 받는 관심이 부럽다라는 거고, 그 자체가 나에게는 막연하게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렇게 사니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부분이 부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정말 쭉쭉빵빵인 몸매가 부럽다라는 것은 엄밀히는 직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신수정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하이웨스트 패션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말 빼어나게 입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 아씨 그래 인생 뭐 있어. 나도 한번 다이어트 다시 열심히 해봐서 저런 거 한번 입어봐.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런데 또 이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전처럼 정말 그거 하나에 꽂혀서 죽기 살기로 막 살 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막 또 상처가 올라와서 진짜 내 인생은 막 완전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추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정님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심리고, 만약에 정말 이제 더 우리가 더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마저도 이제 신경이 안 쓰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아 이쁘다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왜냐면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다이어트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당연한 심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라피나님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이 180에 85, 둘째 아들이 180에 70입니다. 같은 양육, 다른 몸입니다. 큰아이 남자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같은 양육의 다른 몸인 건 당연합니다. 일단은 체질적으로도 그래요. 저도 지금 아이가 남자아이만 둘인데 큰아이는 포동포동해요. 그래서 체형도 다부지고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근데 둘째는 얄쌍하고 얘는 어떻게든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자칫 좀만 움직이면 살이 더 빠질까봐 이제 제가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일단 체질적으로도 같은 양육을 해도 다른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엄마의 양육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정말 내가 진짜 뭔가 심리 장애가 있어서 한 아이만 막 학대식으로 밥을 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같은 양육이어도 각자 이제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기억이 달라지고 그 기억을 통해서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통해서 심리가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식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이제 섭취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되고 운동을 표현을 하는 부분, 운동에 있어서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결화됐다라고 하면은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보육원 출신이다 하면 몸이 다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부분은 딱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일단 남자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근력 운동이 병합된 이런 근력 운동을 포함시킨 몸을 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섭식을 조절하는 것이 한 40% 정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40% 해당이 돼요. 여성의 경우는 80%가 이제 식이 조절이 들어가고 20%는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조금 가꾸고 싶다 했을 때는 80%가 운동이 돼야 되고 20%는 섭식에 대한 거. 그런데 살을 좀 빼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40%는 식이 조절, 60%는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조건 근력 운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80에 85kg가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엄마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180에 85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체중이에요. 그리고 뭐 고도 비만까지 이제 비만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제 지인분 중에도 180에 80kg가 넘어가고 9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좀 통통하다, 뭐 아니면은 좀 살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다이어트를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홈 트레이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만 해도 큰 근육을 움직여서 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트레이너분과 상의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게 좀 문제가 되나?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85kg라고 하면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령대에 따라 또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20대 뭐 20대다, 20대라고 했을 때 85kg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또 어떤 동기가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내가 뭔가 어떠한 자신의 아드님이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85kg가 과도하게 이제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세라피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라피나님이 이제 엄마실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재채기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아드님한테 이런 계기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런 점은 이제 뭐 저희 마더 테라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참고하실 만한 영상이나 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책만 보셔도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더 테라피를 통해서 아드님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아드님 스스로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직은 이제 건강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뚱뚱해 보이고 살집이 많아요. 그쵸, 뭐, 보기 나름이긴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저 같은 여자분들이 많긴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오히려 좀 마른 몸매보다는 좀 듬직한 게 좋지 않나. 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뭐, 뚱뚱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체성분 자체가 근육량이 적으면 힘을 조금 못 쓰고, 그리고 지치는 경향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뚱뚱한데 우리가 왜 건강한 돼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량도 많은데 뚱뚱한 경우는 이제 내가 뭔가 이런 가치추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살을 뺀다라기보다는 근육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다부진 몸매가 마른 몸매보단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키가 180인데 70kg이신 아드님은 좀 되게 좀 말라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이제 같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아들이 이제 큰아들은 굉장히 통통한데 작은아이는 너무 얄쌍해서 이 둘이 있을 때는 큰아이가 유독 더 뚱뚱해 보이고 좀 얘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유치원에 가서 큰아이만 있는 이런 학급 애들을 보니까 거기서는 또 괜찮아 보이는 거 평균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사담이었고요.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절친이 먹방 유튜브를 보여준다던가 식당에 가서 자기는 먹을 테니 너는 보기만 하라고 해서 자꾸 친구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진짜 요즘에 정말 절친이네요. 요즘에는 뭐 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정말 진짜를 갖다가 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찐친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를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한다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 때문이죠.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조금 억울하시겠죠? 아니 그럼 친구가 의지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데 옆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다이어트보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좋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질문자분께 그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참 단순하고 귀여운 내용인데 솔직히 좀 말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질문자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심지어 이름만 친구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럼 애초에 같이 뭐 이제 먹방을 막 공유할 일도 없고 식당에 같이 갈 일도 없겠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보다 다이어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와 단절을 해서라도 인연은 끊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 거겠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은 그 친구가 뭔가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 친구와의 이런 관계 그리고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것이 결국 본인의 마음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인데 내가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해라고 하면은 친한 친구든 뭐든 간에 자신의 다이어트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질문자님이 대처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다이어트에 몰입을 한다 했을 때는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아요. 자기 다이어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반면에 자기한테 다이어트가 썩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이런 질문 주신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분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로든 간에 의지는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못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면 막 덩달아 따라합니다. 왜 그쵸? 하면서 내가 이번에 무슨 보조제 샀잖아. 그러면은, 야, 그거 어디서 사는데? 효과가 어떤데? 막 이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아까 이제 신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들이 막 살 빼고 있으면은, 나도 좀 뭔가, 막 덩달아 하고 싶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러느냐. 정말 내가 막 질투가 나서 쟤보다 막 더 이뻐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친한 친구를 따라하는 경우, 특히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과 함께 하는 게 다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만큼 그 친구와 관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남자들이 예를 들면은 남자들이 절친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자들이 절친이다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그냥 즐거운 걸 함께 막 미친 듯이 즐겁게 같이 하면은 하루 만에 절친이 되기도 해요. 한 10년 사귄 친구처럼 그날 봤는데. 그래서 오랫도록 지속된 절친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자기한테 그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딱히 안 주고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기 때문이지, 여자들처럼 이렇게 서로 감정을 보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절친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내가 절친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그 친구보다 좀 더 잘났어야 돼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막 친구와 적대 관계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뭐 이런 이런 생각이 기본으로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우위를 따질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남자의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단순히 그 친구와는 무관하게 그 친구가 하는 운동이 정말 나한테도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여자들처럼 막 함께해서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신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자들이 이제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행복을 막연하게, 나도 그렇게 되면은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따라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상대와 함께하는 것이 막연하게 나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처럼, 언제나 여자는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행복감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고요.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대상이 동성이냐, 이성이냐,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것이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뭐 다른 선택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타인의 탓이 아니고요.
결국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내 탓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결정을 한 대상이 선택되지 못한 대상보다 자신에게 있어서 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아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솔직히 단순하잖아요. 그 친구 관계 그렇게 노는 게 더 재밌으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 친구보다 내가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나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 하면서 다이어트에 매진하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왜 그렇게 마음이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지은 음악세상님, 명지은님, 네. 아스퍼거 성향인 중학생 딸이 식욕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하네요. 태어나서 한 번도 식욕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플 때도 너무 잘 먹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운동은 너무 싫어합니다. 라고 되셨는데, 따님이 중학생 딸이시잖아요. 아스퍼거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마더 테라피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퍼거 성향이란 게 기질적으로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받아보셨을까요? 만약에 진단을 받아보셨는데 뇌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엄마에 의해서 반드시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아스퍼거여서 식욕이 너무 좋아서 힘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스퍼거인 그런 성향이 개선이 되면서 심리회복이 되면서 식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따라서 개선이 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가 반드시 심리의 문제에 의해서 식욕이 촉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은 내가 신체와 마음이 연동해서 작용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적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돼서 식욕 촉진 호르몬, 뭐 인슐린 작용 이런 것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욕을 단순히 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전에 심리, 특히 여자의 경우는 상처, 따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상처라든지 이런 심리 문제가 작용을 할 때 식욕이 평상시보다 더 지나치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치료가 되고 심리의 밸런스가 맞아지게 됐을 때 식욕은 내가 굳이 억제제를 먹거나 어떤 외부적인 통제에 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비만한 상태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맞춰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지은님 같은 경우는 따님의 경우가 일단 식욕에 대한 것을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지금 그 이전에 앞서서 아스퍼거 성향이 되는 그런 그 근본적인 심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식욕만 억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욕이라는 것은 욕구거든요. 그것이 섭취 쪽으로 갔기 때문에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인 거지, 지금 내가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식욕을 통제해버리면은 그 욕구가 다른 문제가 되는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 행동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가령 계속 뭔가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하면서 머리를 뜯게 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하게 된다던가 다양한 방법, 도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좀 더 위험한 부분, 엄마가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식욕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스퍼거 성향에 대해서 반드시 마더 테라피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기질적인 부분이 아니면 반드시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욕구인 거거든요. 먹는 걸로 즐거움을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상처의 작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힐링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 당장 어디 상담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약을 통해서 식욕만 억제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이어트 채널이다 보니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목요일에 진행하는 김범현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또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스퍼거 관련된 거를 또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서 또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일단 김범영 선생님 진행하시는 심리상담 라이브 목요일 날 12시 아니면은 마더 테라피에 관련된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상만. 식욕은 현상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거듭 강조를 드려서 죄송한데 걱정이 돼서 저도 나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저는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주 3번 가볍게 운동을 하는 3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가끔 동료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좋은데 얼마 전 술이 근육을 녹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와, 술이 근육을 녹인다니. 거의 이제 괴담 수준이죠. 근데 저도 모 예능에서 이 트레이너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방송 프로그램 여건상 뭐 근육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함축적인 의미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몸매를 만드시는 분들은 음주를 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거는 진짜 딱 정해진 그 기준이기는 한데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사실 그거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거든요. 과음을 하면 간이 안 좋아지는 것도 맞고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술이 자신의 몸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술이 근육을 녹인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서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육이 사실 우리가 70%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는 알코올을 이제 해독을 하는 정화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수분을 굉장히 몸속에서 끌어다가 써요. 그러면 이제 근육에 있는 수분도 끌어다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주 과하게 한 다음 날은 막 갈증이 엄청 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수분 손실에 의해서 근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근육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비유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근육은 우리가 이제 단련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막 이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좀 무거운 걸 좀 들었다 아니면 계단을 오른다 이랬을 때는 그리고 또 뭔가를 먹으면서 이제 합성과 분해가 계속 데일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몸 안에서. 그런데 이제 알코올 성분 자체는 근육의 합성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주 술을 먹게 되면은 합성과 분해 중에 합성은 잘 안 되겠죠. 방해를 하니까. 근데 분해만 계속되니까 이상하게 자꾸 분해만 계속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알코올이 근육을 녹이지 않더라도 점차 근손실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점점점 약해지고 작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육을 녹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말 직접적인 표현으로 직유법으로 이제 알코올이 근육을 녹인다라고 하면 끔찍하죠.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분들 중에 운동을 일만큼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 와중에 술은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몸에 근육이 하나도 안 난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근육을 항상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나름 건강하게 이제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운동도 이제 내가 어 외모적인 거 막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체형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가끔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술도 매일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드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전 딱 요렇게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힌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갑자기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라고 해서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 아니라 다이어트의 목적이 맞춰지고 또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술을 먹지 말고 한번 참아봐야지. 술이 나쁘다니까 좀 참아봐야지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힐링 체계가 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것이 심리 문제로 이어지게끔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사실 제가 생체학적으로 막 근육의 분해, 합성 이런 거를 막 전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멀쩡한 근육을 녹여버린다라는 거는 흡사 이제 괴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믿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허와 실이란
라고 그런 컨셉으로 해서 막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이어트 관련 이제 정보를 찾아보다 보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한 2회차 전인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붓기를 오래 두면 살이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죠. 이런 특히나 경락 마사지 해주시는 데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유 참, 물은 수분이고, 수분은 물이고 붓기는 물이에요. 살은 지방입니다. 어떻게 물이 지방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무슨 연금술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괴담, 미신, 거의 다 상술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경락 마사지 같은 경우도 그 상술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것을 끌어다 쓰고, 보조제의 경우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독소 제거, 특히 뭐 디톡스 이런 거. 독소 제거가 어디 있습니까? 몸에 독소가 쌓일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독소가 제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왜냐면 간이 제 기능을 못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독소는 간에서 다 이제 해독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간암 수준으로 이르렀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붓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 체계, 그리고 염증 반응 이런 게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 이런 거에 이제 노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술에. 제가 참 그런 거를 많이 겪어봤고, 또 이제 상처가 크게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에 너무 중독이 되고 빠져들어 있을 때는 그게 다 진짜 고지 곧대로 들려요.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아, 나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막 커피만 먹어서 막 일주일에 몇 킬로가 빠진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상처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앞서서 그걸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다 아니다를 따져볼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상술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상처부터 먼저 치료를 해서 심리의 밸런스를 갖춰놔야 된다라는 점,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 다소 통통 아니면 뚱뚱한 편인데, 친구들이 자꾸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저한테 물어봐야 한다면서 뚱뚱한 사람이 원래 입맛이 더 예리하다고 놀립니다. 처음에는 같이 웃었는데 자꾸 들으니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데는 참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답변을 해드리자면, 뚱뚱한 것은 미각과 직결된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는 질병과 관련해서 비만인 사람이 미각 둔화가 일어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리해지는 게 아니라 둔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먹게 된다, 뭐 약간 이런 맥락이긴 했는데, 아무튼 뚱뚱함과 미각의 예민함이 직결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내가 타고나기를 미각이 좀 예민해, 그럴 수 있죠. 뭐 우리가 예술가 중에 청각이 좀 예민한 사람도 있고 감각기관이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점을 살려서 요리 연구가가 돼서 직업상 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조금 비만해질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독에 들어가면 감각기관이 조금 정상 심리일 때보다는 예민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내면에서 작용하는 감정보다는 인식되는, 내가 뭐 촉각이 됐든 시각이 됐든 청각이 됐든 이런 인식되는 자극을 쫓아가면서 긍정 기분을 자꾸 추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좀 감각기관이 예민해져요. 그런데 이 중독 중에 섭취에 대한 중독이 발생하면은 뚱뚱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결과로서 한 다리를 건너서 비만함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비만함과 미각이 직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 미각 어쩌고 그거보다는 그 친구분들에게 솔직하게 입장을 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요,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면서 어떤 특정 아이콘 취급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맛집은 얘가 잘 알아, 얘는 맛집 아이콘이야, 아니면은 얘는 뭐 먹는 것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맛있는 건 얘가 잘 알아, 이렇게 아이콘 취급이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의식적으로 그들이 자각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심리가 어떤지, 뭐 상처를 받는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습관이 돼버린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당사자에 대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질문자님이 아무렇지 않게 같이 무의식 관계에서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질문 내용을 봤을 때도 자꾸
인식할 때마다 의식으로 자각하게 되고 의미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무의식으로 웃어넘길 수가 없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상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님한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상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 아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갈수록 그들은 변함없이 이제 질문자님을 무의식적으로 친한 관계처럼 대하겠지만 질문자님은 이제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고 점차 그들 이제 의식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겠죠. 근데 그 갈등에 대해서 그들한테 표현하지 않게 되면 그 표현이 내부로,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혼자 상처가 생기고 심리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서 심리장애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점차 악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에 얼마나 내가 심리에 문제가 생길 것인가. 솔직히 심리 문제 생기면 그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는 질문자님인데 그런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흘려듣지 말고,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흘려듣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타인의 용모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 어쨌든 실례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들한테 이제 정색을 해서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여자 친구분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의 경우 이제 감정을 섞지 마시고 뭐 내가 속상했느니 뭐 상처가 올라왔느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나는 그런 이야기는 농담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나는 좀 속이 상한다. 근데 친구니까 그냥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감정적으로 야, 나 진짜 속상해. 니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담아버리면은 좀 친구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반면에 내가 막 웃으면서 별거 아닌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도 별거 아닌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은 좀 질문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 또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들어주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보람이 좀 생겨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알차고 나름 재밌게,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제가 이런 거 가져오면은 참 좀 이제까진 들어본 적 없는 막 흥미 위주로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미없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이런 점도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또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